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기념일이 많고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여유롭잖아요. 네. 그러긴 하지만 그만큼 또 챙겨야 할 사람도 일도 많다는 점에서 좀 약간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일단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5월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날이 바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아닐까 싶거든요. 어린이날이 되면 아마 저희 중에서 가장 바쁜 분이 김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물 어떻게 챙기셨나요? 당연히 저는 그 어린이날 선물 줘야 될 아이들은 없고 저는 일단 받고 드려야 되는데 어버이날.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건강한 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시기 때문에 따로 선물은 준비를 안 했고 일단 애들이 뭐 해줄까 이것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예. 이 사람 왜 이럴까 정말. 아니 사실 기념일 뭐 어떤 무슨 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만 좀 더 우리가 더 뜻깊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날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기대하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기대함이 결국은 실망함으로 돌아오니까 그날이 오히려 이제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날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우리가 존경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보다는 이제 손편지를 좀 정성스럽게 써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손편지 네. 좋죠. 좋은데 네. 이왕이면 그 편지 봉투 안에 현금도 같이 들어있는 손편지가 훨씬 더 큰 그렇죠. 울림을 주지 않을까요? 실망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은. 편지만 들어있으면요 봉투 한번 다시 보게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나. 그렇구나. 슬프다. 아무튼 이 가족 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네. 그 마음을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원활해져서 서운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없으련만 네. 그게 잘 안 돼서 서운함이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행복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행복한 감정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3주 연속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감정 코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행복연구소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계신 최성현 소장님 모셔가지고요. 이 행복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의 행복함까지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소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특강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에 특히 또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날의 선물처럼 저희 아침마당 대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최성혜 소장님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저서를 쓰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거든요. 네. 바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의 저자세요. 아마 이 책 제목 듣고 그 책?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유, 매우 바쁜데요. 네.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전문가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 심리 문제가 많이 네. 있는데 아동부터 노인까지. 근데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훈련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교육도 하지만 그러나 또 직접 상담도 네. 하고 또 정책을 바꾸는 일에도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바쁩니다. 최성혜 소장님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모신 김에 행복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오늘 특강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특강은 바로 관계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거의 70여 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과 또 다른 사람들을 70여 년 쭉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과 관련되는 게 뭔가 돈이냐 지위냐 명예냐 건강이냐 그런 거를 다 연구를 해봤더니 답은 딱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유일. 그 유일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죠. 예, 인간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이게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오래 살기까지. 오래 살기까지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관계가 이제 제일 중심이 되겠지만 부부 관계 혹은 부모 자녀 관계 또한 친구 관계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할 때가 가장 그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소장님을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부 전문가다. 왜냐하면 부부 상담이나 뭐 부부 클리닉에서 위기의 부부 상담을 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부부 관계에 관한 연구를 좀 오래 해오신 부부 관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자녀들을 위한 감정 코칭에 또 이제 많은 강의를 또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자녀들의 감정 코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계기보다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부관계를 연구했던 가트맨 박사가 이제 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때 임신, 출산, 육아 때 겪었던 그런 그 마음의 상처는 진짜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 역시 자녀에 대한 감정 코칭을 또 이제 배우고 가르치게 됐죠. 자녀들의 그 연령하고도 이 감정 코칭 관계가 있나요? 저는 그 애들이 거의 다 성장을 해가지고 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감정 코칭에 있어서는 너무 늦은 때가 없어요. 사실 자녀가 30살이든 40살이든 부모와의 갈등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받지 못했던 뭐 사랑이나 뭐 이런 상처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 코칭은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하면 좋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감정 코칭의 그 기본 원리는 사실은 부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특강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떤 선물을 사줄까 하고 많이 고민이 되셨죠.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자녀에게 돈이나 선물 대신에 행복을 줘라. 예, 이런 주제로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를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지, 또 자신의 이혼 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부의 자가 진단 잠깐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불행으로 가는 길이 있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 연구로 검증된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또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또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감정 코칭을 하는 그 부모의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잠깐 볼까요? 서울에 가시면 그 한복판에 청계천이 있죠.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불과 60-70년 전에는 이랬답니다.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니,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일이 한두 세대 안에 우리는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꼴찌예요. 그것도 9년째 연속.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행복도가 꼴찌라는 거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우울증,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자살률도 평균의 2배가 넘어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0만 명당 10.9명인데 우리는 23.5명으로 단연 1위예요. 이건 좀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실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하고 행복도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일궈왔던 부부들이 오래 살면서 결혼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황혼이혼도 아주 급증한다고 해요. 불과 10년 사이에 7.0%에서 황혼이혼의 비율이 17.6%, 2배 반 정도 그렇게 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먹고 잘 먹인다는 것이 얘네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여러 가정에서도 이걸 보실 텐데 지금 나의 가정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와이스 세레토라는 그런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제가 14항목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런지 아닌지 네 아니오를 하면서 네라고 할 때마다 손을 꼽아보세요. 자, 첫 번째. 배우자에게 나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아니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 두었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한다. 네 번째, 배우자에게 이혼, 별거 또는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 10번째, 우리는 이미 벌써 영구적으로 헤어졌거나 이혼 서류를 다 끝마쳤다. 아니면 아주 법적으로 이혼이 다 정리가 됐다. 11번째, 이혼에 소요되는 시일, 비용,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12번째,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해 본 적이 있다. 13번째, 이혼을 위해 가정법률 사무소나 법적 지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자, 손 꼽아보셨어요? 네. 자, 꼽아보셨다면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한 것이 4개 이상이면 이혼의 위기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4개 이상이요? 몇 개? 김쌤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11개, 12개, 심지어는 13개까지 표시를 하신 분들도 오십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정말 같이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틀 마라톤 치료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치료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외환위기로 해갖고 이혼율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네. 그때 너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다 그 결혼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한 50년 유지가 되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한 30년, 한 세대 늦게 이게 시작된다는 것뿐이지 패턴은 비슷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존 가트맨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50여 년 동안 약 3,6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게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었어요. 수학자였어요. 네, 그것도 MIT에서 수학을 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걸 연구하게 됐나요? 자기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어릴 때 상처가 있었고 그러나 다행히 이혼을 안 했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었고 또 자기가 결혼했을 때 30대 초반에 아내가 못 살겠다 그랬을 때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같이 이렇게 머리 좋고 마음씨 좋은 사람 왜 못 산다고 하나 그러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가 없어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여러 부부들의 부부 싸움 내용
그리고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억양, 눈빛, 자세, 뭐 심장 박동수, 뭐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미세 단위로 분석해서 보니까 놀라운 것이 발견된 거예요. 본인도 이혼한 사유는 아내와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 차이는 전혀 행불행 이혼과 무관. 또 우리는 뭐 돈 문제, 술 문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했다 하는데 부부싸움의 내용도 무관. 예, 그러면 뭐 때문에 이혼하느냐 하고 봤더니 서로 대화하는 방식 때문에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갈등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비디오, 옛날에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100분의 1초 단위로 모든 걸 코딩화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또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수학으로 아예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3분만 보면 맨 처음에는 15분 보면 94%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는데요. 그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3분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공식이군요. 공식이에요. 97%로 맞춘 거예요. 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 일기예보 모르면 그냥 내일 비 올래나? 내일 온도가 이렇지만 일기예보자들은 몇 %로 비가 올 것이다. 온도는 얼마큼 갈 것이다. 물론 확률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아내나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부부가 대화하는 거 3분만 보면 이 사람들이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97% 정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일명 관계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대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발견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하고자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냐? 이것이 그냥 팔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불행으로 가는 길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외도도 물론 있죠. 그러나 외도도 있지만 배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느냐? 서로 이제 알콩달콩 정말 호감, 존중, 감사, 배려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긍정성을 쌓아가고 그 문제가 있어도 서로 정말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으로 갈 텐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대가 얘기하는데 그와 상관없는 딴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하는데 뭐 저 고양이 좀 봐 이런 식으로 딴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멀어지는 대화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게 외도로 가는 첫 번째 코스랍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부부싸움을 좀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걸 후회할 만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마치 큰 무슨 뭐 이 사람 말로는 바퀴벌레 모텔이라고 그랬는데 냄새가 좋으니까 가서 들어는 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부정적 자꾸 감정이 자꾸 기억이 전부 나쁜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런데 사이가 아주 망가진 사람들은 아유 첫인상이 내 스타일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면은 아우 처음에 봤는데 너무 청순했어요. 뭐 너무 아주 듬직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회복할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정말 이름만 떠올려도 막 화가 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점점 대화를 하는 것에 4가지 독이라고 해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걸 쌓게 되면서 이제 대화가 점점 안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녀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1992년에 미국의 의사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는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중들은 잘 듣지 못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 연구를 요약해 드릴게요.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많이 겪게 되면 제가 어떤 것이 부정적 경험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뇌 발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됐을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7.4배.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이 12배나 더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관관계가 되냐 하면 아동기, 그러니까 만 18세 이전까지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인데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게 부모 싸움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 뭐 술 주사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뇌 발달 중에서도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 조절, 충동 조절, 동기, 기억, 성욕, 식욕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한 유치원 정도에서부터 집중 잘 못하고 또래 관계 힘들고 감정 조절 못하고 충동 조절 못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서, 인지, 사회 문제 발달이 일어나면서요. 그대로 만약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된다면 해로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해로운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돼요. 학교 폭력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내부로 도피 행동이라는 내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술, 담배, 그 밖에 각종 중독은 도피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서 더 궁극적인 도피라면 자해, 자살까지 가겠죠. 예,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러니까 병에도 걸리고 또 결혼 생활도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은 수명까지도 단축이 된다 하는 이 상관관계 연결고리를 통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게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해당되는가? 처음에 의사들이 얘기했던 거는 찾은 것은 10가지입니다. 첫째,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거. 그러면서 싸우다 보면 별것까지도 하겠죠.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모가 부모를 때리는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맞아도 폭력을 목격하는 건 애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술 주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중독의 문제, 그리고 산후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 수감이 됐거나 갑자기 사망하거나 다 가정 환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세 개가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신체적 학대,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라고 그래서 꼭 부모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한테 성적 추행이나 학대 받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방치인데요. 그것도 신체적 방치도 있지만 정서적 방치가 가장 또 예후가 나쁘다. 즉 아이가 놀라고 무섭고 화나고 슬프고 할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경우. 그럴 때 그 예후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 나왔고 최근에는 여기에 그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해당이 되는 게 하나면 에이스 점수 1, 둘이면 2, 셋이면 3 이렇게 되는데 4점만 돼도 아까 그랬잖아요. 6점이 되면 마약 중독을 걸릴 확률이 4,700배가 커져요. 요즘 마약 문제가 엄청 크죠. 이게 다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은 5,000배가 커집니다. 이만큼 에이스 점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것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어른이 되면 자기가 이제 아동기 때 처리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컸을 때 조그만 일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 백화점이나 뭐 슈퍼마켓에서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막 울고 막 죽고, 예. 아니면 중고등학교 애들 친구가 뭐라고 뒷담했다고 그냥 죽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도 군대 간 사이에 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총 쏴고 막 불 지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나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누적된, 어쩌면 임신 출산 때부터 벌써 누적된 많은 부정적 경험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성인이 돼서 아이를 키우면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면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6.25 사변 이러면서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가 벌써 굉장히 많이 부정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행복 증진법으로 감정 코칭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는데 정말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감정 코칭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명칭을 코칭이라고 할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코치가 선수에게 이렇게 수직 관계일 때는 감정 코칭이라고 하고 부부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 조율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 코칭이란 말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감정 코칭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뭐 자녀든 배우자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감정, 뭐 분노, 우울, 뭐 슬픔, 불안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또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놀라면 놀란 거지 이게 왜 놀라는지도 모르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 거지 그냥 뭐 울거나 때를 쓰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코치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돕는 게 먼저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데 관계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감정 코칭과 반대되는 개념인 행동 코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행동 코칭은 사실은 거의 지난 100년 동안 뭐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거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학교에서 특히 가장 흔히 보편적으로 썼던 방법이에요. 행동 코칭은 뭐냐면 상과 벌로서 잘하는 행동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벌을 주고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행동 코칭인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상을 주면요 애들이 점점 더 큰 보상이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요새 상담 받으러 온 애들도 그래요. 혹시 행복일기 써볼래? 그럼 뭐 줄 건데요? 이래요. 뭐 줄 건데요? 예. 그리고 또 벌도 처음에는 작은 벌로도 애들이 겁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더 벌의 수위가 세지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해요. 저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중학교 1학년하고 6학년 남매를 뒀는데 애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야단을 치고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애들이 비번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정말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아이들 어릴 때 훈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 맞아요. 내가 애들 쫓았어요. 내복바람에. 그러니까 애들이 벌 주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자기네가 모방하고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밖에 나가면 폭력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행동 코칭에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로 행동 코칭을 했을 때와 감정 코칭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어떻게 코스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힌 뭐 7살 혹은 8살 서준인데 서준이가 때를 쓰니까 뭐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이제 아이 보고 이제 너 구석에 있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되게 화가 나고 서러우니까 더 크게 울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못 본 척 하면서 이제 할 일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 발로 벽을 차보고 뭐 소리도 질러보고 막 이러는데 엄마는 마음을 다 잡고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아이가 뛰쳐나갔어요. 혹은 뭐 아니면 뭐 꾸벅꾸벅 졸거나 그랬을 때 그 선생님 혹은 뭐 엄마가 아이의 심수를 못 본 척 하면서 할 일을 했다고 하면 얘는 화가 단단히 난 채로 그냥 뛰쳐나가면서 욕을 엄마한테나 혹은 선생님한테 했다고 치면 선생님은 혹은 부모님은 분노, 당황감, 수치감, 무기력감, 자괴감까지도 느끼죠. 요새 애들한테 욕먹는 부모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어른도 그렇지만 서준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뭔가 화가 났는데 못 본 척하고 저희 가서 앉아. 예. 그러고 거기다가 자기가 막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못 본 척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야단칠 그런 기세로. 그러니까 벌써 얘는 야단 맞는 기분. 거기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수치감도 느끼겠죠. 소외감도 느끼겠죠. 그러니까 뭘 배웠을까요? 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욕하는 거나 배웠겠죠. 그렇죠? 내가 욕을 했더니 선생님이 혹은 엄마가 당황하더라. 이런 거나 배웠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행동 코칭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엄마와 서준이와의 사이라고 볼 때 서준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엄마는 잠시 진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둘이서 함께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준이가 더 크고 서럽게 엉엉 울었지만 이때 아이는요, 엄마의 차분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엄마가 서준이가 뭐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감정을 우리가 포착한 거죠. 뭐 때문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럴 때 엄마가 그런데 네가 조금 천천히 조용히 말하면 엄마가 네 말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차분하게 좀 가라앉으면서 동생이 내가 그린 로보컷 그림 찢었어요. 네, 얘가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구나. 서준이가 열심히 만든 로보컷 그림이 찢어져서 화가 났구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다면 엄마도 전에 열심히 그린 콩순이 그림을 동생이 찢었을 때 되게 화가 났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단 기분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집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엄마한테 차분히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게 되면 진정도 될 뿐 아니라 엄마가 내 편이구나 신뢰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위로받은 기분, 이해받은 기분, 존중받은 기분, 사랑받는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준이는 뭘 배웠을까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차분하게 엄마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겠죠. 이런다 동생이 네가 열심히 그린 거 찢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다면 그려서 얼른 더 높은 데다 놓겠다라든지 아니면 동생 보고 이 그림 건드리지 말아라라든지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지금 감정 코칭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아까 행동 코칭으로도 너 거기 가서 앉아 하고 못 본 척 하는 거와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 코칭이 필요한 이유는 원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참여를 원하는데 벌 세우는 거는 가족이건 학교건 간에 아이들은 옛날에 제일 나쁜 벌이 제일 심한 벌이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교실 밖으로 나가. 그럼요. 아니면 이제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나가 그러면 그거는 죽음과 같은 공포와 그다음에 소외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벌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의 이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구나. 또 그것을 동생에게 혹은 친구에게 어른들과 어떻게 조절하는구나를 부모가 하는 걸 보면서 모방하는 거예요. 배우고 습득하고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뇌에서 이게 구조와 기능이 발달하고 통합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동기, 청소년기 또 더 중요한 건 영유아기겠죠. 이런 어린 시절에 안전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을 못 해보면 아까 같이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작은 일에도 욱버럭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이런 감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고 아까 존 가트맨 박사님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답니다. 아까 봤던 얼굴 그 얼굴이죠? 네. 이분이 부부 사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다루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감정 코칭형, 감정 억압형, 축소 전환형 그리고 방임형이 있더라. 이 4가지 유형이 있더라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억압형은 아이가 어떤 화를 내거나 슬프거나 울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감정은 나약함과 통제력의 부족이라고 보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까지 들로 뭘 울어? 네가 뭔데 화를 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꾸짖거나 처벌을 함으로써 감정을 없애주려고 해요. 나쁜 뜻은 아닌데 이런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건 영악하게 어른들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혹은 반항하려고 하거나 성격이 나빠질까 봐 이거 빨리 없애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감정을 야단치는 거죠.
두 번째 축소 전환형은 아이가 이런 감정을 보일 때 그것을 별거 아닌 걸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축소해서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데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는 얘가 이런 감정을 보이면 더 문제가 커질까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혹은 뭐 딴 거 할까 이런 식으로 해주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이상하다. 나는 뭘 느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지? 왜 딴 걸로 하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축소 전환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임형은 애들의 감정은 알아주지만 행동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한계를 지어주지 않고, 그래 화났어? 그럼 때려도 돼. 예. 그리고 장난감 더 필요해? 그럼 더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제한, 예. 그렇게 해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미성숙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자, 감정 코칭형은 아이의 감정을 아까 서준이처럼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경청도 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이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었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동생이 부숴버린 레고를 보고 화를 내는 성준이라고 한다면, 억압형 부모라면 시끄러, 뭐 그딴 일로 화를 내냐, 야단을 치는 거죠. 축소 전환형이라면 아이 괜찮아, 레고 말고 딴 거 갖고 놀자, 딴 걸로 전환시켜주죠. 방임형, 화나지? 동생 때려줄까? 아니면 레고 또 사줄게.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감정 코칭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맞습니다. 일단 들어줘야죠. 얘가 이렇게 화를 냈다면 뭔가가 상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들어보고 이해해주지만,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표현을 가르쳐주겠죠.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남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억압형으로 하면 시끄러 뭐 그까지 일로 난리냐 하면은 아이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해소가 안 되는 거고.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기고 감정 조절도 못하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게 돼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자애들은 학교 가서 이거를 폭력으로 나오고 여자애들은 되게 우울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축소 전환형. 괜찮아, 별거 아니야. 우리 딴 거 갖고 놀자. 아이스크림 먹자. 이런 걸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쇼핑으로 혹은 음식으로 혹은 술로 딴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렵죠. 방임형은 너 화났구나, 그래 더 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성숙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정말 좀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 코칭형으로 이렇게 한다면, 화가 났구나, 네가 열심히 만들었던 게 망가졌으니까 정말 화가 날 만도 하네, 너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아빠도 어릴 때 동생이 내가 만든 자동차 모형 부숴놨을 때 정말 나도 화났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면 해결책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남는 것이 이해받고 위로받고 배려받고 지지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분이 남게 되면서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또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해주게 되면 아이도 행복한데 부모님도 행복해져요. 아이는 IQ도 좋아지고 EQ, 정서지능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IQ는 주로 학습, 문제 해결력, 집중력, 기억력,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거고요. EQ는 또래 관계, 충동 조절, 변화에 대한 적응력, 공감력, 그리고 행복감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두 개가 다 좋아집니다. 연구 결과예요. 어른들은 어떠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덜 피곤하고 더 많은 여유를 얻게 되죠. 또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부심,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아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지니까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애기 엄마가 한 5살 된 여자아이랑 이렇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한 3개월 된 아기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안고 그리고 버스를 내리려니까 뭐 기저귀 가방이랑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내리는 거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머, 최 박사님 그러더니요.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좀 걸어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큰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 미운 3살 있잖아요. 막 말 안 듣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애를 왜 낳던가 하고 너무너무 후회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의 책을 보고 진짜 믿거나 말거나 거기 있는 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감정을 먼저 봐주고 네, 감정을 들어주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순하게 되면서 너무 아이 키우는 게 수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2번째 아이를 가졌고 그러고 얘는 아예 처음부터 감정 코칭을 해주니까 이제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엄마 얼굴도 반짝반짝. 그런 의견을 버스에서 만나셨다. 아기 얼굴들도 반짝반짝. 진짜 행복한 것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트맨 박사님이 만 4세, 5세 4세, 5세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감정 코칭을 해준 아이와 다른 뭐 사회, 경제 그런 조건들이 다 같은 아이들 그러나 감정 코칭을 해주지 않은 그 아이들과의 추적 연구를 쭉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사회 나왔을 때까지도 감정 코칭 받은 아이들은 예, 집중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EQ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도 알고 타인의 감정도 알고 잘 조율하면서 또래 관계가 좋고 거기다가 질병에도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갈등이나 상처가 있어도 그것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미 헤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감정 코칭해주면 애들이 사회 정서 인지에 그렇게 큰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도 연구 결과 밝혀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공부와 학교 생활은 직접 연관이 되죠. 그러면 감정 코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5단계를 짧게, 이건 사실은 수영 배우는 것 같아서 뭐 말로 설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가 화가 났구나 혹은 슬프구나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때는 알아차렸지만 속으로 엄마 속으로 혹은 아빠 속으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모른 척 해야지. 아유 또 화를 내.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아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음속으로 좋은 기회로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수용한 다음에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림으로 본다면 아기들도 아주 갓난 아기도 희노애락을 표현합니다. 표정으로. 예, 웃기도 하고 슬플 때 입꼬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그랬죠. 감정 조율이라고 한다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혹은 하루 종일 예, 보지 않았던 아내를 봤을 때 표정 보면 보이거든요. 그때 그거를 모른 척하고 밥 먹자, 아는 뭐 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뭔가 좋은 일 있는가 봐. 이렇게 감정을 해주면요. 아이고, 사랑이 막 이제 솟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속으로, 예, 이제 이것을 2번째 단계, 이걸 내가 말을 꺼내서 또 뭔가 이제 나쁜 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모른 척 해야지 하면은 감정 코칭 혹은 감정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것이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고 말을 꺼냈을 때 이제 한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가트맨 박사님도 자기의 부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가트맨 박사님 수학자라고 그랬죠. 근데 취미로 추리 소설 읽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루 종일 연구를 하다가 저녁 때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추리 소설의 맨 마지막 범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서 내가 이제 가서 그 추리 소설 읽어야지 하고 갔는데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데 아내가 머리가 길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포착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모른 척하고 싶더라는 거 빨리 가서는 듣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자기가
허니 그러면서 여보 무슨 뭔가 일이야? 오늘 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를 빗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 상담해 주니까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천미 박사님 책 쓰느라고 책을 40여 권을 썼거든요. 그 해도 책 쓰고 연구하느라고 엄청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외로워 했을 때 그때 아유 외로웠구나.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날은 책을 끝까지 다 봤답니다. 싸우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날 모른 척 했더라면 아내가 이제 뭐라고 했겠죠. 당신은 당신 연구밖에 모르고 이것이 배반이고 이걸 나는 외롭고 이렇게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특히 강한 감정일 때가 더 좋은 기회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감정 코칭할 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에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차분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네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꼭 뭐 말로 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춰주거나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가 화가 났었어? 아유 그러면 억울했겠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친구가 자기 뭐 그린 거 찢어갖고 화를 냈더니 선생님 너 가서 벌써라 그러면 애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벌쓰는 동안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참 창피했겠네. 그럼 맞았다. 이제 아이가 자기가 뭔가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아 이게 바로 창피한 거였구나. 혹은 아 이게 바로 억울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자기 감정을 알게 되는 순간에 좌우뇌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진정이 정말 됩니다. 차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행동을 해주는데 행동에는 한계를 그어줘야 돼요.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게 없지만 행동에는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줘야 되는데 두 가지 한계를 저는 그어주기를 바라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남에게 해로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한테 해로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막 그 포크 가지고 전기에다가 막 꼽아보려고 하잖아요. 이건 너한테 해로우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면 이건 남에게 해로우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크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잘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큰 아이들한테는 뭐 제한을 하거나 선택권을 주거나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차분함이에요. 부모가 흥분하면서 그럼 아이들은 흥분한 모습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쫓아내니까 자기도 쫓아내는 거 모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한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차분하게 하는가? 우리 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여기 뇌뿔이라고 하는 뇌관에서는 숨쉬기, 체온 조절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집으로 치면 지하층이에요. 태어나서 영유아기 사춘기 때 그 뇌 한가운데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그런 감정, 기억, 성욕, 식욕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제 집으로 치면 1층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유아기 사춘기 때 형성이 되고 거기서 사람은 말 배우고 글 배우면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하는 그런 2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힘든 말을 할게요. 이 2층이 완성되는 게 남자들은 30살이 돼야지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래서 키우려면 대화가 어렵나 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분들은 아주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딸들은 한 24살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아무튼 청소년기 때는 또 그나마 2층이 막 와해되면서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서 더 대화가 안 돼요. 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덩치만 컸다고 당연히 이성 논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부모가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그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전두엽을 가진 아이들에게 소리치면서 막 짜증내고 뭐 소리고 이래라 저래라 막 야단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혈류가 전두엽에 있던 혈류가 파충류의 뇌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막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어른인 남자들도 더 그래요. 여자들보다도. 그래서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큰 소리 치고
와와와와거리면 그러면 이제 더 빨리 파충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게 되면 막 흥분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홍수 상태가 벌어져요. 뇌 상태, 뇌가 이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파충류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파충류. 네. 그럼 파충류는 자극을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들이 여기에 좀 취약해요. 어른이 돼도 30살이 네. 넘어도. 그래서 그건 뭐 여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확 파충류 반응이 되는 걸 좀 막아줘요. 포유류까지는 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애들을 보호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황혼이온이 느는 거가 황혼이온이 주로 언제 느냐 하면 여자들이 갱년기 지나고 나서. 그럼 이때는 그 여성 호르몬이 그걸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둘이서 이제 파충류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갱년기가 아닌데도 와곽거릴 때는 그때는 어릴 때 그 아까 아동기 부정적 경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폭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뇌를 아주 간단한 손 모양으로, 손 모델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네. 자, 손을 이렇게 드시면 여기 이 손목 아래 여기를 이제 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뿌리. 예. 네, 파충류의 뇌라고 그랬죠. 구조와 기능이.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사춘기 때 손바닥이 감정, 기억, 성욕, 변연계. 식욕을 하는 변연계인데 그 변연계가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엄지손가락이 이게 편도체라고 해서 이제 공포, 고통, 자극을 받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이제 전두엽인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세 뇌가 같이 조화롭게 잘 연결이 됐을 때가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나 혹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편도체에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확 열려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예. 뚜껑 열렸어. 네, 뚜껑이 열리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파충류 반응이 나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이나 어른이나 다 벌어지지만 특히 미성숙한 전두엽을 가진 아이들, 청소년들은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럼 애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어른도 같이 뚜껑이 열리면 대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먼저 어른이 차분하게 아까 서준이한테 엄마가 네 말을 잘 듣고 싶으니까 좀 차분하게 얘기해 줄래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도 처음에는 막 흥분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좀 더 바람직한 걸 하죠. 근데 애가 뚜껑이 열렸는데 어른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두 파충류가 싸우게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부부도 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불행의 길로 가는 거죠. 비난하고 방어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만 실천하셔도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와의 사이도 아주 좋아질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 부부가 화목한 게 아이한테 뭐 돈 물려주고 집 사주고 주식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예. 예, 확실한 유산이 된다는 거. 자, 그러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남편들 예, 그냥 한숨 줬어요. 방금 옆에서 한숨을. 연애할 때나 사랑 표현하고 뭐 고맙다 그런 거는 뭐 이제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표현을 해주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아내에게도 가지만 아이한테도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존 메디나라고 박사라고 정말 뇌과학자의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이의 뇌가 가장 잘 발달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애가, 미국의 아버지들도 그런데요. 어린애들 영유아, 그 부모님 거기에 교육에 가면 질문하는 게 우리 어떻게 키워야지 하버드 갑니까?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예, 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표현해주고 더 많이 예,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첫째가 이제 부부 화목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고통스럽지만 방법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어른도 사실 욱하고 버럭이 나올 수 있죠. 특히 자기도 기억이 안 나지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버럭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그대로 버럭을 해버리면 아까 그 그림 보이시죠? 아이도 또 부정적 경험을 받고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정말 쉽게 이것을 딱 브레이크 거는 방법이 있어요. 심호흡. 그것을 제가 15초의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심장은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거든요. 그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예. 근데 천천히 고르게 약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약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5초 숨 들이마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그러다가 잘하면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고. 자,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시리아에서 날 때부터 피난민촌을 난민 캠프에서 그 피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자기 엄마가 끌려가는 걸 봤고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본 그렇게 심각한 그런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인데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심장 집중 호흡과 스트레스 중화법을 애들도 15분이면 배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난민촌 아이들 몇천 명이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처음에는 한 5번은 해야 돼요. 너무나 뚜껑이 열렸을 때는. 그러면 5번이라고 그래봤자 10초잖아요. 한 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5번 하면 50초예요. 1분 안에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하게 되면 한 서너 번만 해도 돼요. 그리고 더 자주 하게 되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면 15초인데 15초면 스트레스가 정말 더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연구로 우리가 실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5초만 해도 됩니다. 숨 들이마시는 동안에 금방 진정이 되죠. 그래서 자주 연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는 정말 꼭 기억하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부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우리가 둘 다 되게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긍정성을 유지하는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저희 남편이 더 먼저 일찍 일어나는데 저한테 20초 손이나 발을 주물러줘요. 20분이 아니에요. 20초. 굿모닝.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일어나죠. 그러면 헤어질 때 오늘도 서울역에서 저를 이제 태워다주고 헤어질 때 6초 포옹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왜 6초냐 하면 6초 때부터 연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안 나와요. 6초 정도 해야지 이제 여자는 옥시토신, 남자는 바소프레신, 연결 호르몬이 나오면 헤어지고 나서도 훈훈하고 연결된 감이 느껴져요. 애들한테도 해줘 보세요. 학교 빨리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20초 정도 굿모닝 하면서 잘 잤어 이렇게 하면서 해주고 6초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0초 정도 부부의 사이에서는 뭐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이한테는 오늘 학교 어땠어? 이런 식으로 10초 정도 하시고 밥 먹고 나서는 좀 여유 있으니까 30초 정도 제가 이제 어깨나 손, 발을 주물러 주죠. 다 합치면 66초입니다. 1분 남짓이에요. 그거 없다고 하실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휴대전화 뭐 이런 데다 버리는 시간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1분 남짓해서 이 긍정성을 그래서 가트맨 박사님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아주 핵심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라면 뭐를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매일 조금씩 자주 해라. 매일 조금씩 자주 해라. 사랑 표현을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라도 바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아이들도 존중받는 기분 들지만 또 부모님이 화목할 때 애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싸움 내용도 아니고 싸우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막 싸우다 보면 그 불화가 아이에게 대물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관심과 배려, 경청, 연결을 원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아이 때부터 할 수 있지만 어른 돼서도 언제든지 지금부터 누구라도 배우면 할 수 있고요. 감정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감정적 자기 조절법을 배우게 되면 약간의 노력, 66초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연락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 인간은 어렸을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어린 시절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엄마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네. 근데 그게 꼭 그 아빠만 해줘야 되나요? 남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서로를 우선순위로 여겨준다는 거죠. 자기의 취미나 자기 뭐 그런 외부 활동이나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할 때 그때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물론 그렇게 해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엄마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요새 좀 많이 늘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엄마를 존중하고 또 사랑을 더 많이 할 수가 아빠의 있습니다. 역할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잘못된 점들이 그 후회되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내가 다 이래서 그러셨을 우리 아이가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아이의 문제되는 행동들과 말들이 저 때문에 비롯된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낙담할 뻔했는데 그래도 감정 코칭은 어른이 대해서도 하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잘해보려고요. 네. 근데 그게 엄마만의 잘못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은. 예. 맞아요. 괜히 그 국영수사가 막 공부시키면서 학원금 보낼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정말 이런 걸 배우고 또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네. 한다면 우리가 사회 전체가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감정 코칭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최성애 소장님께서 열심히 달려주길 아침마당 대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연속 특강.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제 가정에서 나아가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건강한 사회생활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정문정 장관님 모시고요. 네. 저희 특강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